84제곱미터 84제곱미터는 아파트 공급 면적 35평에 해당하는 넓이로 흔히 국민평형이라고 부르는 넓이입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찾는 주거 환경이죠. 아주 보통의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보통의 사람들이 지내는 넓이, 보통의 사람들이 다니는 회사. 주인공 노우성은 아주 보통의 사람입니다. 그동안 고시원과 반지하를 수도 없이 거친 노우성은 드디어 서울에 자가를 마련합니다. 대출을 끼고 산 집이지만 그게 대수인가요? 역사적으로 부동산은 우상향이라고 하던데요. 우성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것만 같은 달콤한 미래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바로 다음 장면은 우성이 자신의 집에서 궁색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우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지 평균적인 삶을 살고 싶었던 우성의 바람은 영끌했던 대출이자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은 듯합니다. 하우스푸어가 된 것이죠. 집은 샀지만 관리비를 내기도 힘들었고 예정했던 결혼도 파혼으로 이어졌으며 직장을 마치고도 부업을 뛰어야 하는 일상 전반이 무너진 삶을 우성은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거 외에도 더 있습니다. 자신의 보금자리인 집은 수시로 들리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하루도 편하지 않고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서로 간의 반목이 심해진 이웃과의 관계는 우성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우성은 단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우성의 일상이 이렇게 힘들게 된 원인이 온전히 우성 본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성의 이웃에는 외부 호재를 이용해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 하고 내부의 문제를 이용해 급매로 헐값에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등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혀 투기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도덕한 사람과 부역자들이 존재하죠. 우성이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한정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어쩌면 시스템 밖에서 시스템을 짜고 있는 세력들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질서를 만드는 사람들은 질서 밖에서 편히 지내는 데 반해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은 질서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삶은 도저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죠. 영화의 끝에서 결국 우성은 자신을 괴롭히던 외부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개운치만은 않죠. 심신이 피폐해진 채 어머니가 계신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로부터 여기서 쉬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성은 쉬지 못하고 곧바로 다시 서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에게 남은 대출 빚과 여전히 들리는 층간소음과 함께 계속 서울에서 살아갈 것을 암시하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영화 84제곱미터는 보통 사람의 보통의 삶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 보통 사람의 희망과 욕심, 보통 사람을 둘러싼 개인과 집단, 그리고 보통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불편과 부당함 등을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재미있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요즘 가장 흐뭇하게 보는 배우 강하늘의 다양한 표정 연기를 볼 수 있어서 더 기분이 좋았네요. 경찰서 씬에서 보여주는 강하늘의 연기는 저것이 CG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극단적인 표정을 보여줘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금자 역을 맡았던 강혜심 씨가 우성의 어머니로 나온 것도 반가웠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영화에서 너무 많은 사회 문제들을 소재로 등장시켜 어느 하나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담아내기라도 할 기세로 부동산과 얽힌 문제를 차용하고 있는데 각각의 문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병기되어 몰입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영끌, 층간소음, 포복소음, 몰카, 부실공사, 세입자와 자가소유자 간의 갈등, 기자의 어긋난 욕망,
검사의 비리. 어느 것 하나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이들을 그저 배경으로만 사용하고 인물들의 극적 동기와는 결속력이 적은 탓에 인물들에게 동화될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 아쉬웠습니다. 인물들이 그렇다 보니 다소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층간소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광인에 가까운 캐릭터를 수험생을 둔 학부모로 설정했다는 점에도 뜨악하여 과연 감독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가 어느 정도의 폭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적절한 소재, 빠른 전개, 적절한 CG컷 등은 상당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영화 처음과 끝에 삽입된 곡인 서울의 창가. 서울의 창가는 1966년 기록윤이 처음 발표하고 1969년 패티김의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당시 시장이었던 김현옥이 기록윤에게 서울을 희망적으로 노래하는 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서울시에서 후원까지 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정치적인 요구가 있긴 했지만 곡 자체가 좋아서 당시에는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정말 희망과 자부심이 샘솟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오프닝에서는 서울의 집값에 대한 나레이션과 돈을 마련하는 우성의 몽타주와 함께 이 곡이 사용되었는데요. 조금도 희망적이지 않고 오히려 박탈감을 안겨주는 느낌을 주어 아주 신선하고 적절한 선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언제나 따라다니는 불편과 괴로움, 꼭 살인마 같은 악당이나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오히려 더 공포스럽고 풀기 어려운 일일 수가 있죠. 영화의 끝에서 우성을 괴롭히던 외부의 요인들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성에게는 여전히 대출과 대출 이자가 남아있고 층간소음도 그다지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알고 나면 끝내 해결 방법을 찾아내죠.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고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모호한 문제라면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해결에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쩌면 해결하지 못하고 끝까지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일이죠. 불합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도 부조리한 상황은 언제나 남게 마련입니다. 영화 84제곱미터는 보통 사람의 보통의 삶에 대한 영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보통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게 성취해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조리를 담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미있게 녹여낸 영화라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서도 시청 후 무언가가 남겨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특히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무언가를 남겨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